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은 잘 되는 날을 만드는 행운 연습입니다. 저자는 류시안입니다. 류시안 씨는 대만 분이신데요.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라디오 DJ와 댄스 파트 DJ로도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가지 책을 쓰셨습니다. 심리학 책도 많이 쓰셨는데요. 몇 개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운명은 원래 불공평하다. 운명이 공평하다면 나는 이 책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운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도 한다. 페이스북은 창립 초기에 화가 데이비드 채에게 사무실 벽화를 그려달라고 의뢰했다. 자유분방한 감성의 데이비드 채는 그래피티 아트로 벽면을 가득 채웠고 갓 회사를 만든 대학생 창업자들은 그 벽화를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당시 마크 저커버그는 그에게 그림값을 현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주식으로 받을지 물었는데 데이비드 채는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했다. 결국 그는 현금 대신 주식을 받았고 7년 뒤에 페이스북이 상장되면서 2억 달러 이상을 거머쥐었다. 때때로 운은 새옹짐하다. 영화배우 멜 깁슨은 젊은 시절 연기할 기회를 잡지 못해 엑스트라 오디션까지 닥치는 대로 찾아다녔다. 한 번은 오디션 전날 밤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턱과 코가 부러질 만큼 두들겨 맞았다. 얼굴이 심하게 퉁퉁 부어서 오디션에 참가하지 않으려고도 했지만 그는 이튿날 친구와 함께 오디션 현장을 찾았다. 감독은 멜 깁슨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꼭 세상 멸망한 시대에서 온 사람 같군. 그런데 마침 오디션을 진행하던 영화는 세계 멸망 이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멜 깁슨은 처참한 몰골 덕분에 2차 오디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감독은 상처가 회복돼 본래 얼굴로 돌아온 멜 깁슨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패기와 연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를 주연으로 발탁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행운은 날마다 일어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행운이란 로또에 당첨되는 운이 아니라 준비된 행운 기회, 즉 럭키 브레이크를 일컫는다. 이 기회를 만나면 나는 실천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떤 이는 눈빛 한 번으로 평생의 배필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한마디로 귀인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다. 기발한 영감이 떠올라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이런 행운의 기회는 언제나 가까운 곁에 있다. 다만 우리가 이를 알아채지 못할 뿐이다. 나는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과 주변 환경을 잘 이용해서 더 많은 럭키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운 좋은 사람은 뭐가 다를까?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저먼은 BBC와 공동으로 영국에서 스스로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과 불운하다고 여기는 사람 수백 명을 모집해서 실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스스로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음 4가지 면에서 일반인보다 우수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불시에 찾아오는 우연한 기회를 재빨리 알아채고 활용한다. 두 번째, 직관력이 뛰어나고 자주 직관에 의존해 일을 처리한다. 셋째, 자신의 운과 삶에 더 나아지리라 믿는다. 넷째, 좌절을 겪더라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종종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운이 좋다는 생각은 행복감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자신이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를 결코 행운아라 부르지 않는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온종일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역시 운이 좋은 인생이라 말하기 어렵다. 결국 행운이란 전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당사자의 느낌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나는 앞에서 말한
행운의 정의를 목표로 삼아 다음 3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첫째, 전화위복이나 운이 좋다고 믿는 것과 같은 특징은 낙관적 심리에 속한다. 이런 낙관적 심리가 어떻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자주 행운의 기회를 발견하고 뛰어난 직관을 가지려면 주변 환경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심리학 분야 중 마음 챙김에 속한다. 이 마음 챙김 훈련 중 가장 인기 있는 명상은 이미 종교를 뛰어넘어 뇌세포 활동에 유익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 번째는 바로 인간관계다. 동양에서는 특히 이를 중요시한다. 기회는 사람에게서 나오고 개인의 행운도 반드시 주위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문화권, 사교 집단, 경제 환경에 있든 간에 스스로 더 큰 행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관계 운용의 방법과 법칙을 알아보려 한다. 연구에 따르면 운이 좋은 사람은 비교적 낙관적이라고 한다. 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난다면 당연히 더 낙관적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낙관적인 사람은 반드시 더 운이 좋을까?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낙관적인 사람이 좀 더 환영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 사람들이 활력이 넘치듯 낙관적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발산되는 긍정적 에너지도 전달돼 주변 사람들을 긍정적이게 만든다. 긍정적 에너지는 부정적 에너지보다 심신에 더 이롭다. 나는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곧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당신은 온종일 시무룩하고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나는 절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가난뱅이일 뿐이다. 그들이 나에게 돈을 조금 떼어준다면 난 그들보다 돈을 훨씬 더 즐겁게 쓸 것이다. 돈도 많고 즐겁기도 하다면 당연히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운이 좋고 즐겁길 바라면서도 항상 말과 행동에서는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사실이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들이 보내는 부정적 신호로 인해 사람들은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신임하길 꺼린다. 당신이 부정적인 편이라면 생각을 바꿔보자는 충고를 자주 들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내가 지금 당신에게 파란색 코끼리를 상상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무엇이 떠오르는가? 희한하게도 인간의 뇌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수록 더 생각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 이외에도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영향에서 멀어져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스스로 생각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상 그들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인 동작을 취하지만 남들은 이런 신체의 언어를 통해 우리에 대한 인상을 결정한다. 추워서 팔짱을 끼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를 보고 거만하다고 느끼거나 저기를 드러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예를 들어 행운의 신체의 언어는 편안함을 주는 행동, 대범하고 따뜻하며 남들과 쉽게 어울림,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거만하지 않는 그런 신체 언어이다. 불운의 신체 언어는 딱딱하고 움츠러든 행동, 사람을 피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지나치게 거만해 가까이 다가가기가 꺼려짐, 이런 신체 언어이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남들과 대화할 때 꼭 양발을 상대편 쪽으로 향하게 하라. 만약 앉아있다면 절대 영역 점령의 의사를 비춰서는 안 된다. 또 다리를 꼬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자. 상체를 굽히면 자연스럽게 상대방 쪽으로 몸이 기울이게 되는데 이는 당신과의 대화에 열중하겠다라는 신호를 나타낸다.
이때 절대 발바닥이 상대방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또한 다리를 떨어서는 안 된다. 이는 긴장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했음을 드러내는 무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복부는 신체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다. 그래서 위협을 느낄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부위를 보호하려고 한다. 팔을 교차해 복부와 가슴을 가리거나 가방이나 책, 다른 물건으로 몸을 막고 몸을 돌리는 행위에서 자신을 방어하겠다는 신호가 드러난다. 따라서 남들에게 쾌활하고 명랑한 모습을 보여주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신호를 전달하고 싶다면 항상 몸을 상대방 쪽으로 향하고 절대 팔짱을 끼지 말아야 한다. 날씨가 너무 추워 위축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긴 너무 춥네요. 따뜻한 곳에 가서 얘기를 계속 나누면 어떨까요? 또 상대방을 보고 몸을 살짝 떨면 상대방도 엉떡결에 이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모방하려는 행위를 심리학에서는 미러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러한 미러링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된다. 지금 저자가 이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자세가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때 우리 뇌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올바르게 해야 우리 뇌가 올바른 생각,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FBI 행동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있을 때는 중력에 맞서는 행동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은 길을 걸을 때 발걸음이 경쾌해 마치 펄쩍펄쩍 뛰는 것과 같다. 반면 시리에 빠진 사람은 무거운 짐을 등에 진 것처럼 발이 지면에 거의 붙어 있다. 내가 요가를 처음 배울 때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로 선 채 양손을 합장하듯 모으는 나무 자세로 있을 때 초보자들은 쉽게 균형을 잃는다. 하지만 이 자세를 취하면서 두 손으로 천장에서 내려온 밧줄을 잡고 있다고 상상하면 서 있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직접 시험해보니 신기하게도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이 원리를 바로 관념 운동 효과라 부른다. 간단히 말해 의식하거나 의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에 대한 예측이나 희망, 기타 주변의 충고 등에 의한 무의식적인 관념이 근육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간단한 시각화를 통해 몸짓을 조종한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신체의 언어가 교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먼저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 똑바로 선 자세로 아랫배를 약간 집어넣고 턱을 높이 들지 않는다. 이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자연스럽게 중력의 작용을 느끼도록 한다. 그런 다음 골반과 관절 마디마디가 하나로 연결돼서 목을 지나 뇌를 뚫고 머리 끝부분의 회백열까지 이어진 선을 위로 계속 뻗어나가 천장을 뚫고 곧장 하늘까지 닿았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하늘에 고정된 이 선이 궁둥이 뼈와 골반, 척추, 목, 머리를 똑바로 잡아당긴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몸 일부가 이 선에 의해 들려지는 느낌이 들어 두 다리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 것이다. 이후 피로가 몰려오거나 몸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이 선을 상상한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효과를 볼 수 있다. 길을 걸을 때도 이 선을 상상하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사지가 자유자재로 흔들거려 마치 가볍게 뛰는 느낌이 들고 공중에서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게 된다.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효과가 뛰어나다. 이를 실천에 옮긴다면 신체 언어를 훨씬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구분 등도 점점 더 고다질 것이다. 남들과 대화를 할 때 유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가슴에서 행운의 빛이 발사된다고 상상하면 그 빛을 맞은 사람은
누구나 당신의 행운의 신호를 얻게 된다. 행운의 빛이 상대방의 가슴을 적중했을 때 서로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팔뚝이나 가방으로 이 빛을 막아서야 되겠는가? 두 팔을 활짝 벌려 상대방과 포옹할 때 이 빛은 집광기처럼 빛을 더 멀리 그리고 밝게 발산한다. 이런 시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몸을 상대방 쪽으로 향하면 더욱 대범하고 따뜻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은 6초 안에 결정된다. 또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좋은 첫인상을 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행위는 바로 미소이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남들에게 더욱 환영받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더 많은 행운의 기회를 잡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미소를 자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가식적인 웃음이나 헛웃음을 짓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 미소는 오히려 의심과 반감을 산다. 그렇다면 5만 가지 미소 중 진실하고 행운이 따르는 미소는 어떤 것일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의 반쪽이나 아이는 물론 당신이 기르는 애완동물을 떠올려도 괜찮다. 혹은 그녀가 당신 앞에서 아주 귀여운 행동을 하며 고개를 살짝 기울여 당신에게 미소 짓고 있고 당신도 이를 바라보며 미소 보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는 그냥 억지로 웃기지도 않는데 그냥 거울을 보면서 웃음을 짓는 거하고는 많이 틀린 그런 미소가 나옵니다. 대부분 표정이 달라졌음을 인지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사람이 웃을 때는 입꼬리에서 광대뼈로 이어진 대엽 골근이 당겨지면서 입꼬리를 들어올린다. 그런데 진짜 웃음을 지을 때는 안구 주위에 안륜근이 수축하면서 눈가에 살짝 주름이 생긴다. 바로 이런 미소가 상대방에게 더욱 우호적인 분위기와 진실함을 느끼게 한다. 안륜근이 무엇인지 모른다 해도 잠재의식 속에서는 이 두 가지 웃음의 차이를 구별해내고 서로 다른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안륜근은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고 깊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작동한다. 따라서 이를 참 웃음 근육이라고 바꿔 부르면 어려운 라틴어 학명보다 훨씬 기억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 근육을 마음대로 조종하긴 어려워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모방할 수는 있다. 다음번에 사진을 찍을 때 눈을 약간 가늘게 뜨고 일부러 눈가에 주름이 지게 하면 진짜 웃음처럼 보일 수 있다. 물론 진짜로 기쁘다면 억지로 이런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다. 상상력을 발휘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앞에서 미소 짓고 있거나 애완동물이 귀엽게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이런 상상만으로도 참 웃음 근육을 움직일 수가 있다. 항상 듣기 좋은 목소리를 듣는 나는 운이 좋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긍정적인 기운은 목소리를 통해 호소력을 발휘한다. 반대로 이런 말을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그 친구는 외모가 정말 잘생겼는데 목소리를 들으면 확 깨지 않아? 이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 사람들은 음색만으로도 낯선 이에게서 많은 인상을 받는다. 듣기 좋은 목소리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폐활량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목구멍 상태 및 호흡 방식과 관련이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대로 양치질을 해서 안면 근육을 풀어주고 목욕할 때는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도록 한다. 온수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목을 풀어주면 목소리도 자연히 부드러워진다.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숨을 깊이 들여 마셔야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호흡을 얕게 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쉽게 가라앉는다.
다음번 회의 때는 천천히 심호흡을 한 뒤에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목소리가 더욱 크게 나와 자신감 있게 들릴 것이다. 또 한 가지, 텔레마케터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말할 때 항상 웃음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 목소리가 밝아지고 치아가 드러나면서 발음도 비교적 정확해진다. 이런 말은 전화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느낌을 준다. 간단한 3가지 방법으로 좀 더 듣기 좋은 목소리를 낸다면 남들에게 더 좋은 인상과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다. 요점 정리로 듣기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3가지 방법. 첫째, 일어나는 대로 목을 풀어라. 둘째, 말할 때 숨을 깊이 들이마셔라. 셋째, 말할 때는 웃음을 지어라. 부정적인 말은 멀리하라. 이는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목소리는 듣기 좋은데 말에 부정적인 언어가 가득하고 입이 거칠며 한숨을 자주 내쉰다면 절대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뇌 정밀 촬영 중에 환자가 노라는 말을 보거나 들었을 때 뇌에 있는 갖가지 스트레스성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또 스스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을 때 그 변화는 더욱 확연히 나타난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 대화 중에 부정적인 순환을 야기한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동양 사회에서는 타인에게 관대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가족을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라 애써 꾸밀 필요가 없고 또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이해해줘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일을 바꿀 수는 있어도 가족은 바꿀 수가 없다. 매일 얼굴을 맞대는 사람에게 더욱 따뜻하게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부정어, 예를 들어 떠들지 마, 그 프로그램 보지 마, 밥 먹을 때는 휴대전화 좀 그만 가지고 놀아 같은 이런 말들은 사실 불명확한 명령이다. 왜냐하면 청자가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만 알 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휴대전화 좀 내려놓을래? 난 다른 프로그램이 보고 싶은데 지금은 조용히 쉬고 싶어 라고 바꾼다면 부정적인 언어가 주는 자극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아이들과 소통할 때 대단히 중요하다. 부정적인 언어를 완전히 쓰지 않기는 어렵고 대화에서 노가 필요한 순간도 있다. 다만 자신의 언어 습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가능한 한 긍정적인 말을 쓰려고 노력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소극적인 언어가 적극적인 언어로, 비난이 건설적인 비판으로, 구업이 구독으로 바뀌어 행운이 더욱 빨리 찾아올 것이다. 가장 가슴 아픈 말은 널 사랑해, 하지만 이고 가장 따뜻한 말은 하지만 널 사랑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공한 인사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끈기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전에 논문 수백 편을 발표했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험을 거치고서야 전구를 발명했다. 피카소는 그림을 수만 장이나 그렸다. 버진 그룹의 창립자인 리처드 브랜슨은 400여 개가 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구글은 수백 개의 상품을 출시했다. 애플은 새로운 생각을 창출할 때마다 90%의 실패율을 기록했다. 성공의 열쇠가 각고의 노력과 인내라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더 많아야 옳다. 우리 주위에는 억척스레 일만 하고 소처럼 묵묵히 자기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그런데 왜 그들은 행운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것일까? 의지력 외에 또 다른 요소가 행운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시점이 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 의지가 부족하다고 자책하곤 한다. 하지만 그 전에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지력을 단련하고 또 이런 의지력으로 실패에 맞서게 해주는 결정적인 요소를 찾아낼 수는 없을까? 저자는 이러한 것의 해결책을 자기 효능감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예를 들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도전으로 여긴다. 일에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다. 좌절과 시리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난다. 자신의 삶과 흥미에 대해 열정으로 충만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감과는 다르다. 능력이 없는 자신감은 그저 자아도취에 빠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자기 효능감은 단순한 의지력과도 차이가 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기민한 능력이지 단순한 힘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능력이 뛰어나고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가능하다. 자기 효능감의 세 번째 요소는 개인의 동력이다. 능력과 신념이 있더라도 동력이 부족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동력은 일반적으로 압박감에서 온다. 하지만 자기 효능감을 촉진하는 동력은 당연히 도전을 극복하고 성공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반복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매번 그 목표를 달성한다면 도전에 직면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시작부터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말고 작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낮게 잡으라는 것이다. 해야 한다를 하고 싶다로 바꿔라. 우리가 해외여행 중에는 보통 평소보다 더 많이 걷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자주 새로운 환경에 부딪힌다. 일정도 출근했을 때보다 훨씬 빡빡하지만 오히려 즐겁기만 하다. 왜 그럴까? 바로 이 모든 것이 의무적인 일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취미가 직업이 된 후 갑자기 흥미를 잃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떤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면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동력이 크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럴 땐 끊임없이 자신을 이렇게 일거일 깨워야 한다. 이 일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 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일을 떠올려 본다. 하지만 그것을 적을 때는 다음과 같이 꼭 뭐뭐 하고 싶다라는 말을 뒤에 덧붙인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를 체크하고 싶다. 고객 3명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 책상 위 서류를 처리하고 싶다. 다 적은 후에 반복해서 읽어보자. 쓰고 읽는 과정을 통해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잠재의식이 동시에 작동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한다. 이건 내가 원하고 스스로 선택한 일이야. 이 상태가 얼마간 지속되면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그렇게 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감사할 줄 아는 행운아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당신이 만약 인과응보를 믿는다면 타인에게 베푼 행운이 머지않아 당신 자신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이는 당신이 긍정적인 물결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감사가 행동으로 옮겨지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행운의 기적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높여줄 수 있는 심리 습관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5가지 방법. 첫째, 우울함을 떨쳐버려라. 둘째, 물욕을 줄여라. 셋째, 삶의 만족도를 높여라.
넷째, 저항정신을 가져라. 다섯째, 피해의식을 버려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격이 비교적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운도 쉽게 따라온다. 그렇다면 감사하기 때문에 운이 따르는 것일까? 아니면 운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 감사의 효과는 칭찬과도 같다. 감사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져 감사를 표하는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게 마련이다. 또 종업원이 팁을 더 많이 받으면 더욱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긍정적인 순환이 형성된다.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은 바로 감사 편지를 써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이때 사람의 행복지수는 10%가량 올라가고 우울지수는 대폭 내려가 그 효과가 한 달간이나 지속됐다. 나중에 그는 더 간단하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방법을 발견했다.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감사는 상대방과 친밀감을 느끼는 일종의 행복감이다. 그러나 마음의 빚, 이 부채에는 난처함이 수반돼서 심리적 압박감을 불러온다. 압박감은 부정적인 정서에 속하기 때문에 마음의 빚이 지나치게 되면 기존에 가진 호감이 상쇄될 뿐 아니라 심하면 상대방을 피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게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예상보다 과분한 선물을 받았을 때 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때 특히 선물한 사람이 당신은 내게 빚졌어 라고 암시를 준다면 원래 가진 감사하는 마음은 곧바로 마음의 빚으로 바뀌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 줄어든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예상보다 과분한 선물을 받았을 때 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때 특히 선물한 사람이 당신은 내게 빚졌어 라고 암시를 준다면 원래 가진 감사하는 마음은 곧바로 마음의 빚으로 바뀌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 줄어든다. 이런 심리 상태는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쉽게 나타나는데 사회에서 진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변해 남에게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고 진심이 담긴 성의조차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감사 목록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는 것으로 체크가 돼 있다면 마음의 빚 때문에 감사가 가져다주는 행복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때 값으로 매기기 어려운 일상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매우 좋다. 화창하고 따스한 날씨나 멋진 자연 경관, 풍성한 식사 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한 수학행 중 격렬한 운동 후 시원한 맥주를 마실 때의 느낌, 이런 것도 충분히 즐기고 감사할 수 있다. 공평이 최고의 덕목이다. 상대방이 나를 후대하면 나도 상대방을 후대하고 상대방이 내 이익을 점유하면 언젠가는 대갚아 주는 것이 기본 통념이다. 인간은 이 규칙에 따라 사회를 이룬다. 심지어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보복과 상호 협력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진 본능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공평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은혜를 저버리거나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은 잠시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 있지만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그들이 성공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호감이 아니라 질시다. 그들이 실족했을 때 손을 뻗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할 것이다. 물론 교활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심한 사람은 남의 이익까지 서슴지 않고 빼앗는다.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한 삶을 얻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남의 행복을 소비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행운을 흉내내고자 한다면 미안하지만 도울 방법이 없다. 내가 깊이 믿고 있는 이 책의 핵심 가치관은 바로 이것이다. 행운의 기회는 종종 타인으로부터 온다. 타인이 당신과 교류를 선택했을 때
기회가 생기고 교류를 거절했을 때 기회는 줄어든다.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각 개인은 자신의 자원만 소유하지만 상호 협력한다면 개인의 자원은 무궁무진해진다. 이것이 바로 상호 이익 개념이다. 다시 말해, 나는 어떻게 유한한 자원 속에서 가장 큰 케이크를 빼앗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한한 관계를 활용해 더 큰 케이크를 만들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저자는 이 물질, 그리고 신용,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체력, 이러한 것들을 유한한 자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한한 자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매처가 돼서 공평을 최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반면 무한한 자원에 대해서는 대범한 기버가 돼서 이타심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무한한 자원은 예를 들어서 인맥, 그리고 지식,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호감, 이러한 것들은 철저히 기버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동등한 보답도 바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한 자원은 다 쓸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확실히 인맥이 유한했다. 각 개인의 시간이 유한하고 정보가 원활히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SNS가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이 클릭 한 번으로 끝날 정도로 편해졌다. 물론 그만큼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져 신용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과거에는 창의성과 지식도 큰 가치를 지녔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손만 뻗으면 그것들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한 복제도 가능해졌다. 음악 산업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CD를 사지 않으면서 음악은 전통적으로 이익을 얻기가 불가능해졌다. 현재 음악가들은 무료로 자신의 음원을 배포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좋아해줘서 고가의 콘서트에 와주길 바란다. 음악가의 창의성은 무한히 보급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체력은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콘서트 관람료는 오히려 올라갈 여지가 많다. 이것이 바로 신경제 시대의 새로운 게임 규칙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인맥, 지식, 창의성, 호감을 제공하고 시간과 관심, 지지를 얻는 것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가장 귀중한 창의성을 대중에게 제공하고 대량의 골수팬을 얻는 동시에 산업 트렌드까지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페이스북은 사람들에게 인맥과 인맥을 맺는 도구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귀중한 시간과 집중력을 얻어내 가장 효과적인 광고 플랫폼을 형성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가진 유한 자원에 대해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현명하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무한 자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타인을 위해 유익한 친구들을 소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것들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저자가 이 책에 대한 요점을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결코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전화위복으로 행운을 얻는 사람도 많으니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키워라. 둘째, 세상은 어지럽고 잡다한 정보로 넘치지만 기회도 도처에 널려있다. 현재 일에 집중하는 것 외에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폭넓게 지식을 받아들인다면 신기한 광채를 바라는 행운이 보란듯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셋째, 행운의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관계에 신경 써야 한다. 자원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한 뒤 유한한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고 무한한 자원을 아낌없이 공유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행운의 네트워크로 바뀔 수 있다. 이때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꿈을 전송한다면 유인에게 도움을 받을 기회가 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 세 가지 기본 개념만 확실하게 틀어지고 있으면 행운의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 확신한다. 이는 이미 여러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나 역시 많은 성공 사례와 주변의 운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느껴왔던 바를 이렇게 정리하였다. 이 행운이라는 것을 아주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잘 저술한 책인 것 같습니다. 한번 도서관에도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한번 구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